예,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포인트들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자, 머니투데이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고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요약을 하자면 속수무책, 돌고 돌아서 원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작년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세금도 강화했고요. 여러 가지 대책들, 공급 계획이라든지 대책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 수도권에서 지방광역시, 지방광역시에서 지방중소도시까지 올랐고요.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역풍선 효과라고 다시 또 서울을 돌아와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대책이 발표됐죠.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지방 중소도시들은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얇고요. 또 원정 투자 들어온 수요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중소도시들로 이렇게 번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같은 값이면 서울로 다시 돌아오자는 실수요자들이 서울을 선택하게 되면서 역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이 된 부동산 시장. 자, 2020년은 지나갔고요. 자, 이제 내년 2021년 새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이나 방송국이나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2020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2020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는 신의 영역인데 여러 가지 지표들, 객관적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자면 2021년 부동산 시장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집값, 정부가 바라는 집값 안정 또는 집값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따지고 보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정부도 저금리, 과잉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이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 단기간에 생겼냐? 아니고요. 길게 바라보면 한 10년 정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고요. 또 최근에 보면 과잉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자, 우리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 기준금리가 보이는데 굉장히 급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한 3%대까지 올리는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낮췄어요. 낮추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갔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0.5%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사상 최저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 또는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금리가 그 당시로는 한 5%, 6% 정도 됐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급매물로 내다 팔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만약에 1억 원을 대출을 빌리면 이자가 한 20만 원 나오나요? 20만 원 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돈을 넣으면 제2금융권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1%가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도 얼마가 나올까요? 200만 원이 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제가 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냐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포인트 정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들, 특히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미국이 금리를 0.25,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준금리를 바라볼 때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기 부동자금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100조가 넘었고요. 뭐 최근에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데 뉴스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또 유동성을 더 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주식이 선행지표고요. 부동산은 후행지표거든요. 이 모든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이 과잉 유동성의 힘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 유동성이 언제 제거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적어도 내년 2021년은 유동성이 제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코로나가 빨라야 내년 2021년 하반기가 지나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 1년 동안은 코로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021년 새해는 유동성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3년 반 동안 25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집값이 잡히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집값이 서울 기준에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뭐 완벽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1년은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3년 정도 이게 대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정책의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울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가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냐면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게 되면은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상한선을 뚫고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게 되고요.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서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메커니즘은 지난 40년 동안 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 강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 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철저하게 이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고요. 최근에 3년 동안 규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오버슈팅, 과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예측할 수가 있냐면 대책이 나온 지 3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대책의 효과가 나올 텐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2021년 내년에는 추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다시 규제를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압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또 규제가 풀릴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은 이 단기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실수요자들은 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여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보수 정부는 규제를 뭐 많이 풀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가장 규제를 많이 풀어준 정권이 김대중 정부거든요. 또 규제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인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규제를 한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규제를 푼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울 부동산 매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얼마나 올랐을까? 제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8.2 대책이 나오면서 폭등을 했고요. 2018년도 9.13 대책이 나오면서도 폭등을 했고요. 작년 12.16 대책이 나오고 올해 7.10 대책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거든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게 부동산은
아날로그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단식 상승을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집을 팔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오를 때도 이런 계단식 흐름을 보이게 되고 내릴 때에도 이런 계단식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대책 한 번만으로 집값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릴 때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정부에서 규제 활성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바로 반응은 하진 않고요. 서서히 떨어질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오를 때도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좀 유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대책 한 번만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때 오를 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 2021년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의 부작용, 여러 가지 이유를 보자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이런 계단식 흐름을 한두 번은 더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전세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세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세가 뭐냐면 무이자 대출입니다. 전세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무이자 대출인데 우리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0에서 70% 정도 무이자 대출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내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제도가 레버리지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2020년 이게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전격 통과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급등하게 됩니다. 7월 이후로 전세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는 전세난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전세난 맞습니다. 우리가 전세난을 좀 정의를 하자면은요. 단기간에 일반적인 상승을 벗어나서 급등하는 부분도 전세난이고요.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도 전세난이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도 전세난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내년이면 전세난이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난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정부는 이제 6개월 지나면 전세난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98년도가 아니라 한 89년도 정도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한 6개월 정도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안정이 될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전세난은 과거하고 다른 게요. 과거는 최단 존속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그냥 연장을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최단 존속 기간 2년을 그대로 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2+2를 도입하겠는데 계약갱신 청구가 뭡니까? 임차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실거주하면 또 거절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 언제 해결이 되냐라고 본다면 간단합니다. 공급 물량이 나올 때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전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전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매매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이 전세 문제 언제 해결이 될까요? 또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입주 물량이 매매 시장, 전세 시장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는데요. 입주 물량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전세 시장,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입주 물량이거든요. 이 입주 물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까지는 한 42,000 세대 정도 입주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2021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21,993세대. 물론 숫자는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후내년 2021년은 여기서 또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 2년이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가장 고비가 되는 게 내년과 후내년입니다. 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2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분양 물량을 또 설명을 드리냐면 분양 물량은요 3년 전에 분양 물량이 나오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분양 물량을 보면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2018년, 19년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걸 보게 됩니다. 이 영향이 2021년 내년, 2022년 후내년에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었고요. 2022년에는 다행히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이 2023년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요. 마지막 부작용의 영향이 이 2년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 주택 공급 계획을 많이 발표하게 되면서 내년 2021년, 2022년을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단기 주택 공급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를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입 임대라고 해서 LH공사에서 많은 빌라 3룸, 2룸 주택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파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세대도 뭐 살만은 해요. 살기는 좋은데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단기 주택들 공급이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소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말하는 전세난 매매 시장도 우리가 소형 아파트, 서울, 수도권, 전국의 새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단칸방, 지하, 빌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보다 길어지는 상승 기간인데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금리, 유동성, 정책의 부작용,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힘들고 입주 물량, 여러 가지 공급 물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발휘하려면 2023년이 지나야 되고요. 적어도 2021년, 2021년이 제가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 방법에서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주택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무주택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주택자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은 필수입니다. 자, 기다려서 청약을 하느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이 안 나오냐면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겁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집을 구입할 거야. 내 집 마련에 나설 거야. 지금은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확률이 반반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를 확률이 50%라면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는데 더 올라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면서 또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3년, 5년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는 너무 부동산 시장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꼭 하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단기 흐름은 뭐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년, 5년 바라본다면 반드시 조정기는 오거든요. 차면 기울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한다면 너무 무리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곤란하고요. 내 자금에 맞춰서 서울 내에서 좀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나 찾아보면 아직도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2, 3억대 지하철이 개통되는 지역들 이렇게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청약 가점이 좋거나 신혼부부거나 가점 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년 하반기 2022년 또 2023년부터는 또 본 청약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또 9호선이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고양 창릉지구에 GTX가 연장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들 교통 호재까지 겹치기 때문에 청약 요건이 되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또 적극적으로 청약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좀 더 확률을 높이자면 거주자 우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소 자체를 내가 원하는 신도시, 하남, 남양주, 고양, 부천, 인천 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가셔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들은요. 좀 불안하고 집값이 너무 과열된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팔고 현금 보유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좀 불안한 마음에 현금을 보유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주택자는 보험입니다. 보험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큰 덕을 보자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 하나 있는 걸 팔고 만약에 집값 오르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다다르게 되고요. 팔았는데 또 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는 분들은 그냥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고요. 하나 있는 분들이 팔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냐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고요.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파트보다 좀 더 나은 거주 환경, 좀 더 나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는 실수요 입장에서 갈아타는 거는 분명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퇴직을 하셨다든지 내가 사업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팔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또 다주택자로 넘어가 보죠. 2주택 특히 한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이 내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뭐 분양권도 주택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도 최고 75%까지 3주택 이상이면 75%까지 굉장히 강한 세금이 적용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세율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12월 달에는 올해보다 2배 정도 오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세금 규제들은 내년, 후내년, 2022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더 오를 것 같아? 1년, 2년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023년, 2024년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는 모르고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서울 집값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과거를 보면요. 7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하락이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더 상승할 수는 있고요. 물론 흐름에 따라서 뭐 한 3년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지만 과거 경험이나 이렇게 미뤄보면 반드시 조정기는 왔기 때문에 한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한다면 과거에 또 떨어졌을 때 IMF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도 또 자체적으로 우리 내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확률은 10%, 20%, 30% 확률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위기가 온다면 또 우리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되는데 모든 걸 부동산에 올인해 버리게 되면 위험 관리도 전혀 안 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런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리스크 관리, 다주택자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 1년, 2년은 쉽게 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토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정책만으로 쉽게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면서 내년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단기 전망과 또 각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